정당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사표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전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중물 토크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음료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이제 회사의 그 1층에 두 군데의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별다방 커피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 이슈가 있고 나서 현 변호사님이 이제 더 이상 별다방 커피는 안 드신다고.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왜냐하면 제가 이 글을 쓴 게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썼거든요. 9시 43분에 이제 트위터에 썼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에 쭉 어떤 분위기가 돌았냐면 뭐 이마트 안 간다, 뭐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신다 이런 게 쭉 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너도 별다방 커피 마시더만 뭐 이제 이렇게 기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기자한테 연락을 한 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막 네. 트위터 그 SNS에 돌면서 뭘 썼냐면 제가 그때 일요일 날 저녁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요일 날 이 정치인싸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그걸 올린 시간은 이렇게 교묘하게 별표를 처리하고 날짜만 처리하고. 1월 9일 이렇게 하고 1월 9일 날로 정치인싸에서 마시지 않았냐 네. 라면서 그 사진을 이제 딱 돌린 거예요. 막 그거였군요.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토요일 날 1월 8일 날 녹화한 거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여기 물론 방송국에서 제기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제 시점으로 안 맞다는 거죠. 아니 우리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나는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제작진이 억지로 넣어줘서 이렇게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들릴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근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이게 설화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이 얘기가 왜 이제 나왔냐면 지난주 저희 방송이 끝나고 신세계그룹의 이제 정용진 부회장발 멸공 논란에 이제 또 뭐 마트 참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계속 좀 반복이 됐다가 결국 정진 회장은 뭐 노조까지 나서서 성명을 내니까 사과를 하고 이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뭐 나경원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신세계 계열사의 이마트를 찾아가지고 뭐 멸치와 콩을 장보기 한 인증샷에 또 이렇게 그 달걀하고 파 이런 것까지 좀 얘기들이 됐는데 이게 좀 한번 이제 흘러간 이슈니까 짧게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 두 가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감사를 드린다. 네. 이번 대전에 참전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또 이름을 높이셨다. 너무 예, 감사하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식습관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주자. 조림용 멸치 가지고 흡수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흡수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습관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풍자와 해악으로 받아들여 주시라라고. 약간 이준석 대표랑 좀 비슷한 그런 얘기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우리 현 변호사님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목격하면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또 언론에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평생 스타벅스를 과연 안 가실 수 있을까 하는 이 걱정이 일단 하나 두고 보자 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론 정치권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또 그걸 활용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아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멸공이라는 걸 가지고 불매운동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네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납득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네. 김준우 변호사. 그래서 덕분에 오늘 저는 티모사 커피를 제공받아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쪽은 T 계열이고 네, 저쪽은 제 S 계열. 오른쪽 제게는 오른쪽은 역시 별다방 커피로 지금. 이거 다 제작진에서 주신 겁니다. 저는 그냥 물입니다, 참고로. 물. 네. 저도 종이컵을 주세요 이제. 또 이거 언론에 나는 바람에 저까지 한 프레임에 사진이 찍혀 있어가지고 덕분에 뭐 인지도가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멸공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세계 오너 리스크 홍콩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주가도 좀 빠졌었잖아요. 사실 사과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주가 그렇죠. 하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ESG도 유행인데 또 오너 리스크를 잘 통제해야 되고 본인이 고립주의로 가는 거야 뭐 정용진 회장 뭐 본인 고유의 마음이니까 상관은 네. 없지만 회사 가치 피해를 보면 오너로서 이런 이제 좀 적절치 않지 않냐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네네. 그냥 이 윤석열 후보 그다음 나경원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챌린지 최재형 원장까지 막 네네. 참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그냥 공보 라인에서 실수한 거고 이제
오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건 아니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건 뭐냐 원래 거기서 장을 자주 거기 서초동에서 이수 이마트까지 가서 제가 대선 후보가요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사진 찍는 건 봤는데 대형마트 가서 사진 찍는 거 처음 봅니다. 그것도 네. 그 근처에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마트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사실 그거는 안 맞고 그냥 그거를 덮으려다가 지금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게 약간 살짝 덮인 거지 공보라인이나 메시지 팀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진솔하지 못하다. 현 변호사님 제가 짧게- 보기에 짧게 얘기하면 저는 이거 개사과 시즌 2 같아요. 음. 왜냐하면 개사과 때도 다 알잖아요. 예. 선대위 우리 관여 안 했다. 모른다. 예. 뭐 자체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랬고 이 이수영 나왔을 때도 똑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잘 모른다. 다른 사람도 왜 그런다. 그러면 뻔해요. 누가 했는지. 근데 사실은 멸공 문제는 뭐 우리도 뭐 군대에서 멸공 횃불 많이 불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달파라는 문장을 윤석열 후보가 집어넣으면서 네.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기자들이 그거 뭐 정치적인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시태그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나는 해시태그 뭔지 모르는데 안 했는데 이랬단 말이죠. 그럼 답이 뻔해요. 누가 했는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사과 부분은 어쨌든 짚고 넘어갔잖아요. 네. 사과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는 뻔하다. 누가 했어요? 라고 봅니다. 아니 뭐 개사과랑 똑같은 거죠 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음료의 선택에 상당한 제약이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실 협찬 이게 좀 해주세요. 협찬. 많은 커피사들의 협찬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일이나 한 목요일쯤에 터진 이슈였으면 사실 우리가 이거 한 세션으로 주제를 놓고도 사실 얘기할 만큼 얘기거리는 많은 주제인 건 맞습니다만 이미 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또 마중물 토크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료 선택에 자유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한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번 한 주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듯 하였으나 그 와중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다시 회복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흐름을? 네,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거는 보면 저희가 거의 다 졌고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았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한 2개 정도 지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이기는 흐름으로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상승세를 탔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이번 그 대선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2030 세대다.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또 6070 이상은 또 저희 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2030을 잡는 쪽이 결국은 표심을 많이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나 민주당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예. 2030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특히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도 많이 회복이 됐고 예. 또 일단 단위 그 2030 지지율이 좀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가부 폐지였다고 여가부 생각합니다. 폐지. 네. 어.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강한 회복 흐름을 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계시지 그럼 않을까. 페북의 한 줄로 지금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주요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죠. 매우 적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도 많이 있고 화제성 자체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폭발적이다 보니까 예.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재명 후보께서도 좀 부러우셨는지 이렇게 2줄짜리 메시지도 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렇게 그 얘기는 좀 천천히 해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다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아주 오랜만에 신나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아주. 정말 정치인 싸워서 신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네. 김준호 변호사님은 혹시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냥 저는 지난주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네네.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자신들을 포지셔닝한 분들, 응답하신 분들에서는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달아난 이대남이 회복하고 복귀할 것은 예상이 됐던 바이지만
3프로 TV나 여러 가지 정책 역량에 대한 그 미지수, 의문점, 물음표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서 중도층이 안철수 후보한테 넘어간 부분은 그대로 견조하게 좀 유지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동안 40%까지 올라갔던 윤석열 후보가 20% 후반까지 빠지면서 갔던 그 빠진 표의 구성이 두 개로 크게 구분되고 네네. 그중에 일부만 회복한 것이고 나머지는 후보 역량론에서 아직 제대로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회복이냐 아니면 일단 하락세를 멈춘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제 큰 반등의 이제 시작이냐 이렇게 다 세 가지 분석들이 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K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사가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8%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 비슷한 기간에 코리아 리서치가 100분 토론회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38.8%, 이재명 후보가 32.8%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 내부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저거 제가 제일 나중에 요거 필요하면 좀 살짝 우리 정치일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떻게 이거 분석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MBS 전국지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응답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뭐 2-3차례, 예. 5차례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만 놓고 봐서도 대략 한 5% 이상 차이가 있고 윤석열 후보는 10% 이상의 차이가 좀 나요. 예. 거의 같은 회사잖아요. 코리아 리서치가 네네. 하는 건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니 해주세요. 저도 사실 얘기해 볼게요. 그럼 맞나 네네. 틀리나. 네네네네. 왜냐면 이 그 이제 MBC 지표조사 중에 4개 회사가 이제 2개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날은 아마 코리아 리서치랑 K스탯이 500명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사기일이 10일에서 12일까지인데 아마 11일 정도에 거의 끝났을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일 날은 아마 보정 정도만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뒤에 이제 100분 토론에서 한 거는 11일, 12일. 그러니까 12일 그 11일,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그 뭐 저 변호사 대납 관련 네네. 아마 이제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무선 가상 번호를 한 것이고 네네. 그다음 조사 방식도 똑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아니 그 얘기를 길게 이해 안 간다고. 자기 분량 아니, 확보를 여러 위해서 전문가들이 방송의 그렇게 질을 얘기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하는데 되는 겁니까? 그게 제가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얘기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정책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 토론회 전에 제가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게 돼가지고 와, 역시 그거를 대단, 이제 예. 정치인사 때문에 참 이렇게 안 해본 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성향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성향을 먼저 물어보고 한단 말이죠. 이제 보수 보수, 지지 진보. 성향인지 네. 진보 지지 성향인지. 근데 이 뒤에 이제 백분 토론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층 표집이 너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다라고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층 표집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모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한 번 한 번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뭐 사실 우리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그러니까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두 후보가 지금 굉장히 격전인 건 맞는데 어쨌든 모든 여론조사에서 견조하게 유지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고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야당의 필승 전략은 안철수 후보와의 스무스한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쉬운 승리 방정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정책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이 약간 돌아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재명 후보한테 가진 않지만 투표를 하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 간 비율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상승 추세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 지역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지역적인 문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 50%가 안 나와요. 네네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5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막 40% 이상 치고 나갈 때는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65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아직도 대구 경북 부울경 이 핵심 지지 기반인 지역에서 네. 아직
좀 윤석열 후보 좀 뭔가 좀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마음을 확 주지 못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유시민 전원책 두 분 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양쪽 다 그 핵심 지지층이 그렇죠. 결집이 안 되는 참 이렇게 희한한 선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40% 벽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윤석열 후보가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맞다고 봅니다. 반등을 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요인을 부인을 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다페이스 출연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시리얼과 다페이스 출연을 할 거냐 말 거냐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고 캠프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다페이스가 조금 더 강하잖아요. 네네. 오히려 시리얼을 나가고 다페이스를 나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왜 나가게 됐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고 저도 뭐 우리 당내 젊은 20대 30대 당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선대위 관계자들이나 그러니까 여기를 끝까지 나가자고 했던 분들이 대충 이제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여성운동을 쭉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을 바라보는 20대 30대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선대위나 뭐 당직자들도 그분들이 여성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마치 386 운동권이 우리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여성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어찌 보면 갭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출연하게 된 건데 저는 약간 패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논란이 될 만한 거를 굳이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럼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그 후보 메시지는 그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얘기를 듣는 것과 출연은 다른 거예요. 얘기를 듣는 거는 그냥 간담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간담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그거를 출연을 한다는 거는 그 약간 어느 정도 그쪽에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해서 출연을 해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거는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출연은 이거는 패착이었다 보고 분석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나고 안 나고 나서 그 지금 약간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대남은 어차피 그냥 국민의힘을 찍습니다. 시리얼 나가든 다페이스를 나가든 전 뭐 나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갔든 안 나갔든 간에 그 표가 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장성철 교수님 얘기한 거는 호남이라도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 40% 정도도 못 찾아 먹고 있는데 네네. 그거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그게 지금 이걸로 뭐 등치되는 거 아닌 거고. 그러면 김준호 변호사님께 윤석열 질문을 후보도 한번 마찬가지고. 드려볼게요. 네. 그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서 그 20, 30대 지금 말씀하셨던 그 MZ 세대들이 상당수 좀 넘어갔다는 분석을 좀 하셨었는데 그게 다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으로 갔다고 지금 천하람 변호사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런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절대 찍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표집을 보면 그게 안철수 후보한테 더 많이 갔었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부분은 네, 이재명 네, 후보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리스크가 좀 줄면서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혹은 뭐 무슨 각종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책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네네. 걸 회복한 거지 이게 네. 뭐 그 전선으로 빨려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 할 거를 계속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에서 생기는 몇 가지 의구심이나 뭐 이렇게 뭐 언행의 문제다 이런 부분 리스크가 후보 고유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선분에서도 좀 깝깝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 지지율보다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권이 실정이 커서 이렇다 이렇고 있는데 아니 정권이 실정이 큰데 지지율은 40%인데 그럼 우리 후보도 40% 나와야지라는 얘기에서 그러면 후보가 가진 어떤 결핍이나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윤석열 카피는 아니고 윤석열 후보는 50%를 지금 지지율을 받아야 되는데 30% 중후반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실 더 못 찾아 먹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 저렇게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거 카피하자를 이재명 캠프에서 모사한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분석 아닌가 싶어요. 캐피는 아니고요. 왔다 갔다 조금 그냥 다 얘기하면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뭐 2030으로 묻고 있지만 사실 20대 남녀 사이에 젠더 갈등이 심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당이 정치의 역할은 어느 한쪽을 딱 손들어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어쩐지 이 문제를 해결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해결 방식이 이런 방식에서는 사실은 논란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저는 20대든 30대 이분들이 어쨌든 이념적으로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렇다고는 안 봐요. 본인들의 네. 삶에 도움이 되느냐, 실용적이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논란이 되고 마침 이제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하면서 약간 이대남을 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출연한다고 해서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호감을 확 갖느냐 뭐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천 변호사님. 네, 저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왜 그럼 이대남이 이렇게까지 지금 중요하게 뭐 이렇게 부각이 관심을 되고 받느냐, 있냐. 부각이 네. 되느냐 말씀드리면, 원래 20대,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네. 만약에 이낙연 후보나 뭐 아니면 정세균 후보가 나오셨었어도 2030 여성은 거의 뭐 많이 싹쓸이까지는 뭐 그런 표현은 좀 과할지 몰라도 많이 가지고 가셨을 텐데, 근데 그 이재명 후보께서는 2030 여성을 잡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캐릭터나 뭐 과거의 언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2030 남성을 잡으려고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얼 출연도 거절하고 뭐 특정 남초 커뮤니티에 글도 쓰시고 네, 네. 뭔가 남성들에게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표를 잡아야 되니까. 여성은 어차피 심상정 후보님 이런 쪽 많이 가니까.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다페이스 출연으로 굉장히 스텝이 꼬인 거고 결국 그러면서 2030 남성들은 아 어쩔 수 없다. 윤석열 후보로 뭉치자라고 하던 차에 또 여가부 폐지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꽃이 튄 거죠. 그래서 이게 쉽사리 많이 흔들릴까. 그러니까 30대 후반 이후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를 많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1, 2주 이상 이 지지율이 과연 좀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 유지 내지는 상승세로 그렇죠. 가느냐.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안철수 후보가 자기 힘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윤석열 후보가 헛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절로 간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민주당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막 20대 남성은 뭐 여가부 이런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모른다. 그리고 이번 선거 보면 서로 계속 열심히 돕고 네, 계세요. 서로 상대방 선대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서로 깐부야. 서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사실 남성 2030의 절대 다수 그리고 여성들의 한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데 그게 무슨 뭐 극우 1배 아니냐. 예. 아니 무슨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이슈를 가지고 1배라고 하면 우리가 1배 요새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1배의 영향력을 과하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뭐 저희로서는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저는 먼저 앵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 유지라는 단어는 좀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또 왜 그런 단어 그러세요? 썼나요? 라는 생각이 들고 미안합니다. 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잘못된 출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을 너무 옹색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나중되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뭐 다페이스에 출연하시면서 왜 출연하세요? 그랬더니 뭐 다른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정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얘기를 그렇게 잘 들으시는 분이 왜 지난 연말까지 민주당 게시판은 그렇게 막아놨어요. 왜 닫아놨어요? 본인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게시판은 닫아놓고 이런 데 가서 얘기 듣는다? 뭔가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고 말이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쌓여가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후보 교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걸 저희 막아놓으면 홈페이지에는 안 엄청 되죠. 많았어요. 후보 교체. 게시판은 뭐 당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아니 처음은 민주당은 안 이재명 들어보세요. 당이라면서요. 처음은 아니고 사실 이재명의 논란이 민주당이라면서. 많이 예전에도 됐었어. 예전에도 뭐 다시 실명으로 했다 안 한 적이 있는데 실명은 아니죠. 닫았다 연 적이 있는데 다시 그래서 열었잖아요. 열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닫아놓은 것은 본인에게 안 좋은 얘기는 근데 안 그 국민의힘에 듣겠다.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그래서 엄청 후보 교체랑 네. 당대표 엄청 쫓아내자가 절반씩 저희는 아주 첨예하게 그냥 다 올라오고 열어놓잖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다페이스 하실 때 이제 현 변호사님도 인정하셨지만 출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그럴 거면 가세현은 왜 안 가냐. 극우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다페이스 출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장 교수님 말씀에 반대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다페이스에 내가 동의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쪽 얘기를 들어는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페미니즘 무브먼트 자체를 약간 타자화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표를 완전히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반감이 있는 분들의 반감은 올리고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시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세 국면에서 이제 반대되는 또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많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요건 분명히 좀 해놓고 갇혀 있다. 저희도 그렇지만 MBS를 이제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분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 한 3주 전 뭐 이 정도 때 얘기했을 때에 비하면 미풍에 그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미풍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3주 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모두 박하게 얘기할 때 저는 조금 유보적이었거나 출석을 하지 않았어. 자리 없었잖아요. 아니, 크게 차이도 야, 안 났던 이거 거예요. 이렇게 자리 많이 없었잖아요. 빼신다고요? 자리 예. 없었죠. 드디어 친한 선언 하시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쨌든 본인이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일주일간은 실수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후보는 어느 정도 실수도 있었는데 안 후보는 거의 실수가 없었고 사실은 지금 언론인 분들이나 방송가에 계시는 뭐 제작진 분들을 만나면 지난 10년간 방송을 제일 잘한다. 많이 올라왔다. 분명히 뭐 폼이 올라왔다. 만시지탄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제일 되게 안정적이고 잘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계속 돌고 있었어요. 네. 많은 방송국 불문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먹기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막판까지 가면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좀 빠지겠죠. 네. 만약에 진짜 완주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퍼센트대로 지지율대로 득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3당 이하 후보들의 숙명 같은 거라서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떤 이 대선판에서 변수로 적어도 1월 뭐 구전까지는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다자대결 우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나 끝까지 간다. 나한테 단일화 무슨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냐.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내가 지지율 역전을 해서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지금 그림을 아마 꿈꾸고 계시겠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판이 이미 형성이 돼버렸고 사실 15에서 17% 나오는 후보한테 단일화 할 테니까 그냥 들어와 하기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님도 뭐 꿈꾸시는 것도 이제 본인의 자유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일단 저는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상정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러움 같은 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러워요. 예.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요. 김 변호사님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니 같습니다. 화내는 건 아니고 그냥 쿨하게. 아무튼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는 모든 선거에서 한 번 정도는 별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별의 순간을 잡지는 못하세요. 이게 어떤 지구력 부족인 면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보면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정치에 최근에 양당 후보들이 좀 헛발질을 많이 하면서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제로 피난을 가시는 그런 면이 있어서 네. 결국 저희가 단일화 국면을 성급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단일화 국면이 시작되면 그거는 안철수 후보의 홈그라운드거든요. 네. 국내 최고의 자타공인 단일화 최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얘기를 섣부르게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을 국민의힘이 해드리는 그런 결과가 돼요. 네, 네. 비중을 절반으로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단 그러면 윤석열 3자 대결 정말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키는 작전을 쓰고 싶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저희 비호감도도 좀 개선하고 지지율 끌어올려서 다시 한 7% 8%대로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좀 끌어내리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고사까지. 고사는 좀 너무 심한 단어예요.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아니고 예. 본인은 잘 사실 거니까 그런 식의 일단 기본적인 전략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전략으로 가도 결국 또 뭔가 거강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래도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당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다.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안 해. 안철수 후보 뭐 지지율이 떨어질 거야. 우리는 다자대결 준비할 거야. 이것도 단일화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네. 지지율을 좀 묶어두거나 하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단일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단일화 안 하면은 선거에서 지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안 합니까? 음. 그래서 단일화는 앞으로 일어날 상수라고 보여지고 천하람 변호사께서 잘 얘기했듯이 외부에서부터 이제 단일화 좀 해라라고 압박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어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네네네. 안철수 후보 선언을 임명진 하면서 목사. 엊그제죠? 예. 네, 단일화 또 찬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뜻이 안 맞아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셨다가 받아들인 지금 거죠. 며칠 있다가 예. 그리고 양자 대결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더 이재명 후보 상대로 경쟁력이 높다라는 여론조사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이요? 네. 일요일 밤이요? 일요일 밤.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스트레이트에서 스트레이트를 보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거기서 이제 또 어떠한 교수님 왜 또 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저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는 뭐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그러면 오히려 지금 처음에 이준석 대표는 다자 대결 준비하겠다 일단 얘기를 했지만 작전이라고 하셨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자 대결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에서 의총에서 얘기했다는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조만간 단일화 국면이 가니까 우리가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단일화를 염두에 안 둘 수 없다는 얘기고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 후보 막 침대 축구냐 막 이렇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주전 선수급이 된 셈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왜냐하면 주전이 잘 못하니까. 네네. 네. 그러면 근데 본다 그러면 저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업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실제로는. 근데 지금 대선 쓰는 돈이 500억이 넘거든요. 네. 500억이 넘기 때문에 15% 넘으면 이걸 다 보전받아요. 그렇죠. 근데 15% 이하로 떨어지면 반, 네. 250억. 네. 그러니까 15% 넘느냐 안 넘느냐가 250억을 결정해요. 야.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주했을 때 지난번에도 21% 얻었기 때문에 다 보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적은 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많으면 국고 보조도 많고 막 이럴 텐데 의석이 적으면 국고 보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비로 쓰든가 아니면 뭐 후원을 받든가 아니면 펀드로 해야 돼요. 네네. 펀드는 빌리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가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제일 성공했던 때가 3당으로 국민의당으로 네네. 38 얻었을 때 그때가 최고였거든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그때 이제 호남에서 아주 바람이 그렇죠. 불었던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지금은 제가 보기에 딱 바꿔가지고 영남에서 PK에서 내가 3당의 어떤 기틀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치 네. 재기가. 아니, 너무 바람을 얘기하시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을 해서 지금은 어저께 여론조사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하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에 가는 거는 뭐 40몇 %였는데 안철수 후보 반대로죠. 그러니까 교차로 갔을 때 사실은 안철수 쪽 지지율이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끝까지 가기 힘들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 대선이 이제 87년 이후에 격전이었던 대선이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12년 대선이잖아요. 예, 예. 2012년 대선이 그중에 표차는 제일 많이 났어요. 물론 네. 이제 인구 비중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뭐 퍼센트는 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97년 대선이 한 3, 40만 표 차이 났고 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한 50몇만 표 차이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둘이 붙었던 2012년 그때는 100만 표쯤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생각보다 훨씬 더 격전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서울과 호남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폄훼하는 단일화가 있는데 심대평 이인재 의원이 이끌던 선진당과 그 당시에 무슨 당이었죠? 새누리당이 합당을 했죠. 네. 그해 12년의 총선의 당시에 이 충청당이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선진당이 70만 표 정도의 비례표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합치면 그래도 한 4, 50만 표 정도의 대선에서 감가상각이 있다고 치더라도 4, 50만 표의 그렇죠.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가. 그러니까 예, 플러스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보수 단일화의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단일화에 나서야 되는 지금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가장 쉬운 건데
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선당 후사가 없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더 많아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취지에서 볼 때는 단일화에 유리한 국면을 승기를 잡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 그건 단일화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도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우선 우리가 보전 뭐 10% 15% 얘기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총선에 보전을 한 푼도 못 받았어가지고 마음 아픈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10%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됐어요. 아이고. 네. 근데 방금 김준호 변호사에게 선당 후사 얘기하셨는데 선당 후사의 측면에서도 대선 후보는 쉽사리 당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기 어렵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후보라고 네.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여러 판단에 지금까지 미스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당에 안 들어오신 거. 만약에 저희 당 경선에 안철수 후보가 참여를 하셨다라고 예. 하면 지금 완전히 국면이 달랐고 안철수 후보가 되셨을지도 몰라요.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당 경선에 참여는 하지 않아 놓고 사실 대선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을 통째로 접수해 가겠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에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장 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먼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을 생각하면 그렇게 받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보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보수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서도 12년 대선이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근데 12년 대선을 패착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나갔어도 졌을 거다. 사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문재인 후보가 나갔으면 필패다.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의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고민이 되게 깊을 겁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결단이 되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협상이 이렇게 만만한 분도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저는 그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 윤석열 후보에 실망해서 안철수 후보로 옮겨간 분들이 과연 다 돌아오겠느냐라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나 특히 과거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눈을 감아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수치 그대로 이게 그대로 지지율로 연결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일단 짧게만 시간, 얘기하면, 시간 관계상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 두 분의 마지막 정리 얘기 짧게만 듣고 다음 이야기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하죠. 마지막 최종 협상은요 후보끼리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후보끼리 하게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단일화 전문가. 예. 윤석열 후보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정치 초짜. 예. 뭐 최고 초짜예요. 초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지만 정치 네네.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양자가 딱 만나서 협상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엔 안철수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협상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협상이 될 수 있다. 아, 의외로. 왜냐하면 양자가 팽팽하게 정치적인 긴장감이라든지 수싸움을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뭐 통크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단일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가 나오게 되면 주도권은 안철수 후보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단일화 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97년도에 DJP 연합처럼 권력 분점 형태로 해서 네네. 그냥 단일화 없이 그냥 뭐 윤석열 후보 이런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 그러니까 자 이제 여권의 단일화 이야기 뭐 단일화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심상정 후보와 또 정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칩거에 좀 들어가신 거죠. 숙고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지금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그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 뭐 많은 청취자분들도 알고 이해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토요일이라든지 또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우리 오전 전까지 다시 이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 고려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제 정의당 분위기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지금 지지율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전화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힘들어 죽겠는데 780으로 오는 거 안 봤거든요. 저도.
그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보다도 뒤진 지지율이 나왔다는 건 좀 김준우 변호사님 뭐 계시긴 합니다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충격이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에 실망하거나 양당제에 실망하신 분들이 제3의 후보를 찾는 경향은 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늘 있고 예를 들어 그런 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없을 때는 그거를 이른바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좀 많이 받아먹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게 꼭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흡수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은 2007년 대선 당시에 권영길 후보보다 문국현 후보가 더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사실은 입증이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흡수를 안 후보가 할 거냐, 심 후보가 흡수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안 후보가 많이 가져간 부분이니까 어차피 사표 심리 때문에 이런 표들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두 합쳐서 20%를 넘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표 중에서도 거의 받아안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부분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감 있는 표를 가져갔다는 건 그분들이 원래 보수 성향인 분들도 있지만 중도 성향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통적으로 중도 성향 분들은 제3후보에서 진보정당 외에 다른 옵션이 있을 때 잘 택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스러운 구도의 그대로 재림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 후보와 이 그 보수정당 계열의 대선 후보가 격전일 때는 진보정당의 표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사실은 특히 대선에서는요. 총선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선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얻은 것은 지난 대선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보다 조금 덜 얻은 200만 표가 좀 넘었지만요. 기존에는 대부분 뭐 50만 표, 30만 표에서 100만 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 속에서는 예정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비호감 양강 구도에서는 그래도 좀 받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못한 거는 아무리 구조와 제도의 문제를 탓하려고 해도 자체적인 역량 한계나 이런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당 적은 없지만 예. 거기 각 당마다 법적으로 이제 정책연구소를 두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의당 정책연구소의 감사를 맡고 있는데 네네네. 그건 이제 당적이랑 상관없이 별도 네네네. 사단법이니.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정의당 당사를 갔다가 거기 계신 한 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뭐 선대위가 너무 안 좋고 이래서 이제 뭐 선대위를 재건하거나 해체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다. 일단 이런 얘기를 총사퇴를 했죠. 네, 이제 총사퇴하기 하루 전에 이제 그 얘기는 예, 들었는데 이게 후보님이 이 정도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칩거로 들어갈지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흐름이나 순환의 마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과연 진보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되게 따가운 얘기들이 지금 이 기회에 뭐 안타까운 얘기, 응원의 얘기, 매서운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뭐 좀 더 어떻게 하든 대선은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완주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과제가 훨씬 더 많이 남는 선거일 것 같고 일단은 여영국 그렇습니다. 대표와 이제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후보 사퇴는 없다. 뭐 그래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굳이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뭐 후보 사퇴 얘기를 우리가 여기 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정의당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유행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선대위 일괄 사퇴. 이거는 그냥 다 정당마다 그냥 다 하는 거다. 할 말이 네네. 없습니다. 네, 거기에 뭐 참여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의당의 문제는 전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2020년도에 총선 전에 예. 본인들의 의석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총선 때 이제 공천을 상징적으로 비례대표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드린 분이 과연 그동안 정의당이 가져왔던 뭐 노동, 인권, 여성, 약자 이런 거를 대변하는 분인 것이냐. 외부에서 갑자기 그냥 들어오신 분들을 1, 2, 3번 이렇게 쭉 주셨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맞느냐. 정의당 내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커온 분들은 못 받고. 예. 그러니까 TV 토론 같은 거 하게 되면은 18번, 19번 뭐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비례대표 1, 2, 3번 했던 분들은 그냥 TV 토론 나가서 정의당의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상당히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유호정, 장혜영 뭐 두 의원을 투톱으로 해서 선대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정의당 측에서는 그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네. 밝힌 그래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호정, 뭐 장혜영 이 두 분이 언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이 노동과 인권, 정의 이걸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페미니즘을 오히려 옹호하고 강조하고 페미니즘 정당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우려와 비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정 과정도 그렇고 지금 페미니즘 정당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 길이 잃은 거죠. 방향을 어디를 주 기반으로 잡아야 되는지도 잃은 것 같고, 사실 이 제3당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저는 민주당과의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정의당이 어째 더 세게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게 결국은 이제 지난번 총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을 진보가 아니라 이 중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의당의 스탠스는 다 아시다시피 보통 그동안 보면 뭐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정의당 찍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김준호 변호사님은 저번에 이제 그 분석을 크게 동의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그러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네. 근데 그게 네. 좀 이렇게 많이 틀어지면서 지지 기반을 많이 잃었다라고 보고, 심상정 후보 개인에 대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뭐 실제로 뭐 완주한 건 별로 안 되지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네. 차세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님의 완주를 바라는 측면에서 또 제가 정의당 편을 조금 들자면은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정의당 지지층이 있다라는 얘기는 대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총선처럼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를 분리할 수 있을 때나 네네. 의미가 있는 얘기고, 정의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싫어라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민주당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염두에 둘 건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민주당이 기득권화가 됐죠. 사실상 기득권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또 진보 정당의 어떤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인물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심상정 후보의 문제. 그러니까 네. 신선하지 않고, 사실 이번 대선에서 주 4일째 정도 얘기 말고는 어떤 거대 담론이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 언론 환경의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후보의 문제가 가장 크다, 신선함을 잃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도 장 교수님 분석에 동의하는 게, 저는 류호정, 장혜영 두 분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거의 여성의 당 같은 느낌이 된 것도 있고, 특히 신장식 변호사뿐만 아니라 박창진 우리 지난번에 네네. 이제 운동 내부 고발 운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소외가 되면서 대한항공에서 사무장 하셨던 그렇죠. 예, 그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노동자 중에서도 조금 새로운 노동 의제를 잡을 수 있었어요. 네네. 내부 고발이라든지 내부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노동 운동과는 다른 하나의 조류를 정의당에서 캐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새롭게 대두되는 노동 아젠다들을 정의당이 그냥 흘려보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장인,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그 아쉬움을 덜어주는 정당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문득 저도 그래도 예, 좀 정리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사실 뭐 그 지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당직을 맡거나 이랬던 적은 사실 재작년에 이제 혁신위원을 한번 한 것밖에 없어서 네네. 반 정도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좀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이제 겸허하게 수용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디테일에서 조금만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현근택 변호사님 중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 저도 댓글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막 민주당 또 비판하면 1대3이다. 현 변호사님 너무 외롭다. 네. 이런 거 댓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후보를 뭐 지지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예를 들어 이재용 가석방, 노태우 국가장, 박근혜 사면, 이럴 땐 1대3은 저 1이고 나머지 3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과 정당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거 얘기하는 정당이 중도 정당입니까? 그렇죠. 이거 얘기 안 하는 정당이 중도 정당이거나 보수 정당이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은주 의원은 노동조합 출신이고요. 배진교 의원이랑 강은미 의원은 구청장이랑 지방의원을 했던 이제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류호정 장혜영 의원에 비해서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서 그런 건데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예,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지만 사실은 뭐 지역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굳이 뭐 정의당이 저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좀 비춰진 부분이 있고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청년 비례를 2명을 배치를 1, 2번에 한 건 맞는데 3번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게 뭐 요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에서 전략을 그렇게 짠 건데 네네네. 당에서는 이제 한 15명 정도 될 줄 알고 청년 비례를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두자 이런 정도의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성정당들이 출몰 하면서 이제 그렇죠. 틀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의도와 기획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났는데 책임은 정치적으로 뭐 당에서 져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의도 자체는 뭐 이게 누군가를 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이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미스였던 것 같고 제가 안에서 비판을 하자면 좀 늦었지만 최근에 좀 무산된 게 그 민주노총이나 이제 그 진보당, 녹색당 등과의 그 단일화 논의가 조금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좀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가서 사회운동과의 밀착도를 다시 하는 초심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도 좀 던지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게 좀 무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저는 되게 제가 스스로 좀 비판하거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사실 정의당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언제 잠행을 마치고 다시 나타나실지 그리고 이제 나타났을 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실지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그 정치에서 정의당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